제2의 한강이 되는 거야. 평화사는 뭐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때까지 잘해야 돼. 문학한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달에 이래저래 행사가 굉장히 많죠, 그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수업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요, 10, 11 그리고 12세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5대 19개 분열기를 거쳤다가 송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었어요, 그죠? 이후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 같은 나라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12세기로 가게 되면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금나라가 화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남송이 멸망하고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성립하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쭉 한번 배웠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송나라에서의 왕안석의 신법과 같은 개혁 시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후삼국 시대가 고려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었고 고려 역시 요나라와의 전쟁을 겪다가 이후에 금나라가 성립을 하게 되면서 금과 사대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러한 국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이 수립되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세기 1200년대로 가서 몽골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몽골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다만 동아시아의 초원 지역 가운데 저 멀리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유목민족이었고 그 세력도 굉장히 약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태무친이라는 사람이에요. 태무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몽골 부족을 이끄는 한 부족장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독살당하게 되면서 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엄마랑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초원에서 들쥐 같은 거 잡아먹으면서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군사적인 재능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라서 점차 자기 부족의 세력을 회복하고 몽골 부족들을 하나 둘씩 통합해 나가게 되면서 13세기 초에 몽골 부족 전체를 통합을 이끌어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태무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흑수저 성공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람은 글을 쓰거나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서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몽골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이끌어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몽골 부족장들이 모여서 몽골족 전체의 리더를 뽑는 쿠릴타이라고 하는 족장회의에서 몽골족 전체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선출이 되었으니 위대한 지도자, 당시 몽골어로 징기스칸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인물은 징기스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알다시피 징기스칸의 경우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가 이끄는 몽골족이 이렇게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호제 백호제의 군사적 기반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몽골 부족을 통합하면서 10의 제곱 단위로 몽골족을 재조직합니다. 10호, 10개의 집들을 이끄는 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을 10호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10호장을 10명 이끄는 사람이 100호장, 그리고 100호장을 10명 이끄는 사람이 1000호장이라고 해서 징기스칸이 명령을 내리면 1000호장, 100호장, 10호장까지 해서 몽골족의 말단 조직까지 그의 명령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고작 해봐야 10의 제곱 단위로 몽골 부족을 재조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당초 몽골족들이 왜 힘이 약했느냐?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국가나 민족 혹은 자신의 지배자인 왕 이런 사람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지? 왜냐면은 무엇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동생활, 유목하기 때문에 그죠? 함께 이동하는 단위인 부족 단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나라 전체, 우리 민족 전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보통은 부족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민족 정치의 힘이 발휘되기는 어려운 게 유목민족의 특징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다시 말해서 징기스칸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몽골족들을 하나로 통합한 뒤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부족들을 싹 다 해체시키고 10의 제곱 단위로 재조직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그러기 이전에는 각각의 부족들이 저마다의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칸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의 부족장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고 부족을 전부 다 해체시키고 10의 제곱 단위로 만들므로써 징기스칸이 전체를 이 부족들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 징기스칸이 몽골족 전체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당연히 천호장, 백호장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임명이 됐느냐? 기존의 부족을 이끌고 있었던 부족장들이 아니라 징기스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다시 임명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징기스칸에게 충성스럽고 유능한 인재들이 부족들을 이끌게 됨으로써 각각의 몽골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자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징기스칸의 명령에 따라 몽골 민족 전체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천호제 백호제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또한 이 징기스칸은 친위대, 캐식이라는 이름의 친위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징기스칸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칸에 직속되어 있는 부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몽골 민족 전체에서 최고의 엘리트 부대, 최정예 부대가 바로 이 캐식이라고 하는 친위대였습니다. 천호장, 백호장의 자제들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아까 천호장, 백호장은 어떤 사람들로 임명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징기스칸이? 충성스럽고 유능한 사람들로 임명하였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의 자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캐식 친위 부대 역시 충성스럽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진 칸의 친위 부대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징기스칸의 명령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집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징기스칸은 이 친위대를 이용을 해서 그들을 응징하고 또다시 재조직하고 몽골 부족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칸으로서의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직을 이용을 해서 몽골 민족 전체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징기스칸이 갖게 됨에 따라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징기스칸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된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서하라고 하는 탕구투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왜 서하를 공격을 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서하라는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죠? 동서교역로 비단길을 장악을 해서 중개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이 서하라는 나라였습니다.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동서교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전쟁을 하려면 막강한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해요? 돈이죠. 그렇죠. 그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하잖아. 그지? 따라서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이 비단길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서하를 먼저 공격해서 정복한 뒤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다가 그 이전까지 몽골족이 등장하기 전까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나라 어디였어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금나라가 수도를 북경에서 칼펑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단길을 마저 장악하기 위해서 다시 말머리를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하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요쪽에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당시에 호라즘 제국이라고 하는 호라즘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를 정복을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동서교역로 가운데 비단길, 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아시아까지 나아가는 비단길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후에 인도 북부라든지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던 징기스칸, 금나라가 다시 한번 몽골을 공격하려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말머리를 다시 동쪽으로 돌려서 금나라를 제압하러 가다가 나이가 많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몽골족들의 정복 활동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자료를 좀 넣어놨어요. 왜 그렇게 몽골족들은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넓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자, 일단은 뛰어난 기마술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족들은 말 위에서 태어나서 말 위에서 죽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일상생활 전체가 말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몽골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뛰어난 말을 다루는 기술, 기마술을 바탕으로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운영할 수가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몽골족들이 타고 다니는 말 크기가 어때 보이나요? 작아요. 그죠? 어린애들이 올라와 있는데도 얼마 안 되잖아. 그지? 사실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몽골 초원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춥고 척박한 지역이에요. 이런 거친 땅에서도 살아남았던 몽골의 말들의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몽골족이 가지고 있었던 기동력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휘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몽골 지역의 경우에는 뛰어난 품질의 철광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벼운 목작으로 사냥을 하고 살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철갑으로 두른 철기병을 운영을 합니다. 전차나 탱크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파괴력 있는 전술은 바로 저렇게 철로 꽁꽁 싸매 있는 말과 말을 탄 무사가 앞으로 달려가서 쾅 하고 부딪히면서 충격을 주는 방법이죠. 오늘날로 치자면은 마치 전차나 탱크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기마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자, 또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천호장, 백호장은 어떤 사람들로 임명이 되었다? 충성스럽고 유능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몽골의 경우에는 굉장히 척박한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력 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혈통이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몽골족의 지배층, 몽골족의 군대를 이끄는 장수 같은 사람들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런 것들 역시 몽골족이 빠른 속도로 각 지역을 정복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족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넓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요거 조금 중요해요. 사실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워낙 넓은 지역을 정복했어. 이렇게 넓은 지역을 정복하다 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은 도대체 뭐하고 먹고 사는 지역인지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야. 그지? 따라서 이러한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때 도움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서역 상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보다 서쪽에 살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일부 유럽 지역의 상인들이 몽골족의 정복 활동을 잘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복 지역에 대한 부족한 정보 같은 것들을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역 지역의 상인들의 경우에는 왜 몽골족들의 정복 활동을 도와줬느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 시작돼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동서교역로라고 칩시다. 워낙 긴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 보통은 아니죠. 그죠? 이 중간중간에 수많은 나라들이 각각의 지역들을 나누어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불편함을 겪어야 되느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뭐 해야 됐을까? 그렇죠. 그렇죠. 뭐 물건 검사 같은 거 받아야 됐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라든지 장사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 같은 것들을 내야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 있는 나라하고 여기 있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어떨까?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서 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서하 같은 나라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만 장사할 수 있어. 길을 딱 막아버리고 동서교역로 가운데 일부 구간을 독점해버렸어. 그러면은 상인들은 중국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없어. 여기서 그냥 막히는 거야. 그지? 여기서 서하 사람들이 돈 부르는 대로 비싼 값을 주고 사가지고 다시 가서 팔아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동서교역로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서역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필요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나라에 의해서 장악된 상황, 그것이 안정되어서 이러한 어떤 전쟁이나 독점 세력의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동서를 왔다 갈 수 있는 교역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징기스칸이 이끄는 그렇죠 몽골족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몽골족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몽골족은 그래서 이들 덕분에 해당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던 몽골인들의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한다든지 세금 걷는 일 이런 것들 장사하는 이런 셈이 계산이 빠른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몽골 제국 하에서 가장 최고의 신분은 당연히 몽골족이었습니다만은 이들의 정복 활동을 돕고 정복 지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었던 이 서역 지역의 상인들의 경우에는 몽골족에 이은 제2의 지배신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몽골족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색목인이라고 불렀어. 왜 색목인이라고 불렀을까? 색. 그렇죠. 색은 컬러를 말하는 것이고 목은 눈, 목자가 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사람들은 눈동자 색깔이 전부 다 가면색이다, 짙은 갈색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또는 유럽 사람들은 눈동자 색깔이 어때요? 그렇죠. 파란색, 갈색, 노란색 등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눈동자에 색깔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색목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 당시에 몽골 제국에서 활동했던 색목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나요? 네, 이탈리아 상인 출신의 인물이죠. 이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서 몽골에 왔다가 당시에 몽골족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던 쿠빌라이 칸 밑에서 꽤 오랫동안 관리로 활동했던 인물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탈리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몽골 제국 하에서 일할 때 보고 들었던 것들을 책으로 정리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거든요. 들어는 봤나요? 네.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중국 사람들은 검은색 돌멩이에다 불을 붙여서 연료로 쓴다. 뭐 말하는 걸까? 석탄이야, 그치? 근데 당시 유럽 사람들은 석탄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돌멩이에 불을 붙여?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로 그런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혹은 바다 건너 지팡구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황금으로 이루어진 사원이 있다라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해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 중국? 지팡구니까. 문 좀 닫아줄래? 지팡구. 재팬, 일본이죠, 일본. 일본에는 금각사라고 해서 겉에다가 금칠을 한 절이 있거든. 그거를 이제 마르코 폴로가 잘못 전해드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금이 얼마나 많은지 황금으로 된 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 동방견문록에다가 적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황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길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기 누구야?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신화로 개척을 나서게 만드는 데에도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요. 됐나요? 네. 이거는 뭔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 육포처럼 생겼지, 그지?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보르츠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고 지금도 만들고 있대요. 말린 소고기입니다. 소를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말리는 거야. 추운 환경에서 동결 건조라고 하죠.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분이 날아가니까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오래 보관이 가능한 것도 부피가 어때?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주머니 한 2개 정도면은 소 한 마리의 고기가 다 들어간다고 해.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말에 매달고서는 먼 길 다니면서 식량이 필요할 때는 말린 소고기 꺼내가지고 부숴서 먹거나 갈아서 먹거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이동과 전투에 특화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연휴가 좀 길긴 길었나 보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지, 그지? 다시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 분위기로 돌아오는데 좀 많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자고 있을 시간에 벌써 학교에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수업을 하다 보니 조금 감이 떨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네요.
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징기스칸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몽골족들의 정복 활동이 마저 이어지게 됩니다.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 칸이라는 인물이에요. 다른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우구데이 칸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구데이 칸 때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고려를 침공을 해요. 그 과정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대충 배웠는데 배운 기억이 날라나? 네, 몽골족들이 거란족을 공격했는데 거란족들이 고려로 도망을 가자 깜짝 놀란 고려가 그들을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거란에 대한 몽골과 고려의 합동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이후에 몽골은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거란을 뒤에서 공격해주지 않았다면 너네는 나라가 망할 뻔했다. 우리가 너네의 목숨을 살려줬으니 목숨값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고려의 경우에는 당시 몽골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쳤고 몽골에서 파견한 저고여라고 하는 사신이 룰루랄라 고려가 바친 조공을 들고 몽골로 돌아가다가 정체불명의 집단의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고 고려가 바친 조공도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고려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한 일 아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몽골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그렇지, 고려가 그지 조공 바치기 싫어서 우리 사신 죽였구나라고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몽골족이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13세기의 고려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최씨 무신 정권의 최우라는 사람이 고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최씨 무신 정권은 몽골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강화도로 옮기죠. 왜? 황전 마지막까지 항전하려고. 그렇지. 왜 마지막까지 항전할 수 있지? 바다 건너 강화도로 가면? 강화도는 섬이기 때문에 몽골군은 그때 당시에 해군력이 약해가지고. 그렇죠. 몽골족들은 바다를 본 적 없는 오직 말만 타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바다 건너 강화도로 건너가면은 해군력이 약한 몽골군들이 쉽사리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던 것이죠. 자, 이후에 몽골의 침입에 앞서서 약 30년 가까이 고려 민중들의 끈질긴 저항이 이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몽골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둔 사례들도 있었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고려 사람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무신 정권 내부에서도 이제 그만하고 항복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도에서 무너지게 되고 고려는 결국 몽골에게 항복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몽골족들의 경우는 칸의 자리를 어떤 식으로 차지하느냐? 투표?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칸의 자리는 어떤 식으로 계승이 되느냐? 몽골족들은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칸이 죽으면 칸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몽골족들이 칸의 자리를 계승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고려가 항복을 결정했을 때 당시 몽골에서는 징기스칸의 손자대에서 칸의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쪽은 초원 쪽 카라코룸 쪽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리크부카라는 세력이었고 또 나머지 한쪽은 중국의 수도였던 아니지 지금의 중국의 수도인 대도 베이징의 자리를 잡았던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누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었느냐? 아리크부카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어서 좀 더 많은 몽골 부족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쿠빌라이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고려는 항복을 결정하고 항복 문서를 갖다 주는데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 좀 더 가까이 있는 쿠빌라이에게 갖다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쿠빌라이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고려도 나를 인정. 그렇지. 내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가 나에게 항복 문서를 갖다 줬네. 고려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지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해요. 자,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쿠빌라이가 아리크부카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칸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쿠빌라이 칸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자, 이후에 쿠빌라이의 경우에는 항복한 고려에 대해서 고려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믿고 지지해준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려의 왕자를 자신의 아끼는 셋째 딸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비록 항복을 했지만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나라가 그대로 유지되는 원 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거든. 그래서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작년에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겁니다.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거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한편 오고타이 칸 때 지금까지 동아시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금나라를 최종적으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이후에 바투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오고타이의 조카였던 사람인데요. 서쪽으로 계속 진출해서 동유럽의 키예프 공국까지 점령을 하면서 초원길까지 장악하였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다음 페이지 갔다가 잠깐 다시 돌아올게요.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왕래할 수 있는 이 동서교역로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무제 때 개통된 빨간색 표시되고 이거 뭐예요? 비단길이죠, 그죠? 비단길뿐만 아니라 북방 초원 지역으로 길게 이어지는 초원길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바닷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서교통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투칸의 경우에는 몽골 초원에서 시작해서 초원길로 쭉 서쪽으로 원정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초원길을 장악하는 업적을 달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바투칸에 의해서 몽골족이 초원길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 몽골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 썼니? 네. 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몽골족의 중심지였던 카라코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서 그렇죠,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있는 키예프까지 차지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는 대제국이 몽골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쿠빌라이 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징기스칸의 손자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다섯 번째의 카드로 쿠릴타이를 통해서 즉위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쿠빌라이의 경우에는 기존의 칸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중원지역, 그러니까 중국에 살고 있는 농경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해요. 그들의 삶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만들고 발전시켜왔던 문화는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인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전부 다 목장으로 만드는 전 세계의 목장화를 꿈꿨던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쿠빌라이의 경우에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이용할 것을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이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실제로 지식인들도 가까이 할 만큼 대단히 지적인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쿠빌라이가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몽골 제국의 성격이 일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원래 몽골족들의 수도는 여기 초원 지역에 있는 카라코름이었는데 쿠빌라이가 칸의 자리에 오르면서 수도를 오늘날 중국의 수도인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새롭게 정하니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죠,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원나라인 것이에요. 으뜸 원자를 쓰는데 나라의 이름을 한자 한 글자로 정하는 거 어느 나라 스타일인가요? 중국 스타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 상, 주, 진, 한, 수, 당 전부 다 한 글자였잖아. 그지? 나라 이름을 이렇게 한자 한 글자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물론 여전히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유목 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몽골 제국은 유목 제국이긴 하지만 이 중국에 대한 지배 과정의 만큼은 기존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일부 성격이 전통적인 중국 왕조의 통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몽골족의 통치 성격이 살짝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요, 1259년에 고려를 복속시키고 난 이후에 양쯔강, 청장강을 넘어서 중국의 남쪽까지 정복을 합니다. 남송 지역마저도 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중국 지역을 장악하였었던 수많은 유목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강력한 세력을 가진 유목민족들 지금까지 여럿 있었어, 그지? 하지만 중국 전체를 다 장악한 민족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기껏 해봐야 어디까지였어? 화북 지역까지였잖아, 그지? 그런데 쿠빌라이 칸 때 오게 되면서 몽골족이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체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는 업적을 달성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쿠빌라이 칸은 징기스칸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징기스칸이나 쿠빌라이 칸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각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업적을 달성하였는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몽골족들이 정복한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전체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까지 몽골족들이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이 워낙 넓어요. 이 넓은 지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저마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수많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문화도 저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넓은 땅을 하나의 통치의 방식으로 하나의 나라로서 통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징기스칸 때부터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알아서 다스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알아서 다스려 라면서 각각의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칸들을 임명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몽골 제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보면은 쿠빌라이 칸 때 세워진 원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고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칸들이 임명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 각각의 나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칸의 나라, 칸국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자를 한자로 바꿨으면은 땀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에 따라서 킵자크 칸국, 오고타이 칸국, 차카타이 칸국, 일칸국이라고 표시한 책들도 있는데 반대로 킵자크 한국, 오고타이 한국, 차카타이 한국, 일한국이라고 표시된 교과서나 문제집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이라고 해서 코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칸의 나라를 한자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쿠빌라이 칸 때 오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원나라와 그리고 각 지역의 칸들이 임명이 되면서 몽골 제국이 나누어져서 통치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사를 배우니까요, 주로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저 이어서 살펴볼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했었던 동서교역로 가운데 마지막 하나도 장악하려 합니다. 그건 바로 어디였나요? 일본. 일본은 왜? 뭐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까? 바닷길. 바닷길이죠. 그죠? 바닷길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일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려를 복속시킨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고려 몽골의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일본까지 정복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원나라가 고려에 만들었던 통치 기구가 뭐였습니까?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 있었죠. 그죠?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공민왕이 반원 개혁 정책할 때 없앴던 거가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였잖아요. 그죠? 원래는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정동,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성, 지방관청이 정동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고려의 내정 간섭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동행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에서 배를 만들게 되는 거고, 고려가 만들어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이 쿠빌라이 칸 때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일본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외부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자, 당시 몽골군의 경우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린 몽골군과 가마쿠라 막부군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 몽골군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몽골군들이 일본이라는 땅을 낯설고 아직까지 정보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몽골군들은 다시 배에 타서 배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그날 밤 뭐가 불어요? 태풍이 불게 되죠.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일본에 정박해 있었던 몽골군이 타고 왔던 배들이 태풍 때문에 전부 다 뒤집어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본군들이 다시 몽골군이랑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에 와봤는데 몽골군들은 온데간데였고 바다에 오직 부서진 배와 몽골군의 시체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때 불었던 태풍 신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불어준 바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신풍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한자로 신풍을 일본어로 읽으면 가미카제가 되죠. 이때부터 불었던 바람을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가미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는 맞나요? 가미카제? 일제시대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미국이랑 전쟁을 했는데 지잖아, 그지? 그래서 패전의 위기에 몰려있었던 일본이 마지막으로 한번 역전을 해보고자 자살 특공대를 운영하죠, 그죠? 비행기, 조그마한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가득 실은 다음에 미국의 함대에게 이렇게 자살, 뭐야 그거? 충돌? 자살 공격? 자폭, 그죠? 자폭 공격을 하는 특공대를 운영했는데 그 특공대의 이름이 가미카제 특공대였었죠, 그죠? 왜 이 특공대에게 이름이 가미카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몽골을 이 가미카제 덕분에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기기 어려워 보이는 미국을 극적으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특공대에게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것이죠. 재밌는 거는 이때 가미카제 특공대 대원들 가운데 조선 사람들도 꽤나 많았어요. 식민 지배의 슬픔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 시기에 다루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뒤에도 남송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한 번 더 일본 원정을 시도합니다만은 그때도 또 태풍이 불어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쿠빌라이 칸은 일본의 정복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나게 돼요. 자, 하지만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닷길이 지나가는 베트남을 3차례나 공격을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양을 가기 위해서는 베트남을 한번 찍고 갈 필요가 있었거든. 그래서 베트남을 공격하게 되는데 당시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무제 이래로 1000년 가까이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독립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월이라는 나라였거든. 그래서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는 대월을 3차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대월을 구한 한 명의 위 영웅이 등장하게 되니 그가 바로 쩐흥다오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을 존경하듯이 베트남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쩐흥다오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극적인 승리를 이런 식으로 거두었다라고 해요. 몽골군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썰물 때 강물이 쭉 빠져가지고 강물의 높이가 낮을 때 강 바닥에다가 쇠 말뚝을 큰 것들을 꽉꽉 박아놨다고 해. 그리고 밀물이 되면서 다시 강에 물이 차올랐을 때 당연히 강 바닥에 있는 쇠발뚝이 안 보였겠지, 그지? 그리고 몽골군들이 그걸 모르고 배를 이끌고 왔다가 강 바닥에 있는 쇠말뚝에 배가 걸려가지고 뒤집어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때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이 바로 이 쩐흥다오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차례에 걸친 침공도 실패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쩐 왕조는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몽골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전쟁은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대단한 역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 역사를 보다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러 나라들하고 싸워서 모두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몽골족이랑 싸워서 이겼죠. 나중에 프랑스 식민 지배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했고 일본이랑 2차 세계대전에서도 싸웠고 그 이후에 미국이랑도 싸웠고 중국이랑도 싸워서 모두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오늘날 인도네시아 자와 섬을 공격을 해서 이 지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서교역로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무엇? 해상교역로 바닷길까지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라고 하는 동서교역로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장악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했을까? 무역해야죠. 활발하게 교역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몽골 제국 시기에는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 가장 활발하게 동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활발한 문물의 교류와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졸지 않고 수업을 들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